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호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11도 정도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 점유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줄고 투자자들마저 떠나면서 한국 영화, 극장 영화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진 거라는데요.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기자들이 보기에도 낯선 브리핑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새로운 5G 중간요금제의 내용과 통신비 절감 효과를 설명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건데요. 이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직접 발표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통신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민간기업, 그것도 업계 선두기업의 상품을 마치 세일즈하듯 설명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발표된 중간요금제의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에 이미 발표한 중간요금제에 일정 금액을 더 추가하면 데이터를 더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5G 요금제를 세분화했는데요.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요금제만 다양해졌을 뿐 저렴해지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 윤도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가장 합리적인 중간요금제 데이터 양으로 40기가 이상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새로 나온 요금제의 40기가 이상을 사용하려면 월 24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9,000원짜리 요금제에 5,000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매달 64,000원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는데 결국 본회의 직회부가 되더니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적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농민 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를 위해 가결을,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결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쌀값 하락 사태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네. 임의조항이란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의무조항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의무화를 하면 재배 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반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만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 이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다수당 여당할 때는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형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들 간 갈등을 야기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냈죠. 예,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대부분 찬성 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 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밝혔네요. 네, 여당뿐 아니고 정부에서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제2요구안을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여당 그리고 이제 정부 강요들로부터도 이제 그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 관련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관심이 모였는데,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일 외교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개편안,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쌀 과잉 생산된 부분도 그렇지만 쌀값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 왔고, 근데 지금 올라간 지금 쌀값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네요. 네,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은 일주일 미뤄졌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전원위를 개회해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정개특위가 오늘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어제 했어요? 네네네. 어제 이제 세 가지 복수안을 의결을 해서 이제 이거를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전원위에서 이 토의의 소재로, 그러니까 안건으로 삼자는 내용의 결의안이었는데요. 네. 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1안, 그리고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지역구 운영을 하고 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게 2안, 그리고 현행소 선거구제에다가 이제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바꾼다, 이제 이것이 3안입니다. 다만 전체 의원 정수는 300인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등의 구체적 방안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아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 또 정치개혁을 그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이 강조한 비례대표 확대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데만 또 1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선거제가 복잡하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선거제를 계속 유지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토론을 벌이는 것. 지금 전원위원회라고 보통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2004년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이라크 전쟁 그 파견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전원위가 한 번 열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9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전원위가 한 번 열리면 그러면 한 며칠 정도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까? 지금 2주간 정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전원위원회 의장은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고 예. 간사는 원래는 이제 전원위가 소집되면 운영위 간사들, 그러니까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맡는 건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논의해야 될 현안이 명확하고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용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정개특위 간사인 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간사를 맡아서 이 회의 관련 실무를 조율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검사완박법이라고도 불리죠. 이 법안 통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2건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입법 과정에서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사들이 이 법안이 이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낸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모두 그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재는 오늘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회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 인용이 된 부분은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서 조정위원회, 즉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미리 가결될 조건을 만들어서 실질적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가결할 때까지 과정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네, 이른바 위장탈당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더니 그 과정에 대한 헌재의 좀 비판적인 판단이었고요. 예. 다만 이런 흠결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가결이 선포된 법안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권한 침해 이제 확인 청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4명 재판관은 권한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무효 확인 청구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이런 입장이었고, 다만 그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서 인용 의견을 냈던 5명의 재판관 중에 이미선 재판관은 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의견으로 이런 취지로 이제 그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이 법률 자체가 무효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해 주셨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그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됐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그 각하라는 판단은 기각과 달리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청구인들의 적격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소송의 실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결정인데 네. 이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즉 이것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할지 안 할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사가 아니고 검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을 갖지만 이제 그것이 이 법률로 인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 소송 적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아예 6대 범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검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검사의 수사권이나 그리고 기소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거는 아니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네.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낸 검사 6명이 연명으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확인을 했지만 네. 다만 이 법은 이제 이 법이 그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입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이제 수사권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권이 분리돼 있어서 행정부에 검찰은 속하고 그리고 입법부에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으로서 행정부 기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한 건데 그거는 검사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검사가
그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에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제기한 측의 검사 측의 이제 주장은 이제 헌법에 보면 그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할 수 검사의 영장 네.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이제 이것이 검사들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 청구 관련 헌법 조항은 이것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무분별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이제 검사의 권한을 규정한 건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오늘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래서 뭐 수사권이 뭐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다라는 뭐 식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검사들이 아이고 우리 수사권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기소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집단 반발하는 거 이게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기소권에 같아요. 대해서는 오늘 뭐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에 대해서는 뭐 그 결정문 내용 중에 그런 구체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행정부의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이제 수사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아니라 뭐 경찰 뭐 또는 해경 뭐 이제 배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취지의 결정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찰 대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떤 입장을 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좀 상당히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수 의견을 낸 5분 재판관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 다만 4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 효력을 부정한 것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면서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식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네. 다만 경찰 노동조합 격인 이제 경찰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곳에서는 좀 환영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민관기 경찰직협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면서 더는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것도 좀 앞으로 논란이 되거나 뭐 계속 또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나오자마자 이런 입장 낸 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헌재를 가르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태도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정치권 분위기도 뭐 비슷했습니다. 네. 헌재 결정 중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점은 강조하고 뭐 불리한 점은 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 뭐 이런 것까지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뭐 이 전체적인 결론을 놓고 보면 사실 민주당 측이 했던 입법이 이제 무효가 아니다 이 점을 확인받은 것이어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는 이 헌법 정신에 기인해서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 라고 이 판결의 좀 그 결과를 좀 상당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그 검수완박 법안 심의 직전에 이른바 그 뭐 위장 탈당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 또 민의원 탈당은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정도 국회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에서 이 법의 위반이 있었다라고 사실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한 건데 이런 결정을 이제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과에 대해서 이 기각 의견을 낸 분들은 평소에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다. 뭐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있는 사람으로 지적되던 사람들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야 모두 이렇게 헌재의 권위를 깎아내려도 되는 겁니까? 법무장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를 훼손시키면은 다음번에 만약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을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사실 뭐 저번 탄핵재판 때도 그렇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나 이제 대법원 같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도 그 어떤 결정의 그 신뢰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그런 점을 좀 서로 이제 좀 반성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기관들은 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헌재 결정이 무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국회 법 절차 과정에 형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주장하는 것은 헌재가 지금 부정한 결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복지 노동 분야 종사자들과 오찬을 가졌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복지 노동 분야 종사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다. 반면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서비스 복지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이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관련 혼선을 진화하려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비판 의견을 의식한 듯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냐고 해서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일 청년 노동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오후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를 찾아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 7명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비회와 만나서 이 그 그룹별 심층 면접 즉 FGI를 통해서 현장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네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북 전주를 찾아서 호남에 대한 당의 진정성을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는 미래통합당 시절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대통령 취임 첫 해 의원 100명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마음도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5.18 무릎 참배 뭐 이런 일화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다만 이 오늘 최고위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앞서 김 대표는 이 5.18 망원 등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으킨 논란에 대해 적절한 게 아니었다고 이제 비판성 언급은 한 바는 있지만 뭐 윤리위 회부 등의 이제 당 차원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한 데 대해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김 최고위원이 그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현한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면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 곳곳에 4.3 사건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게재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뭐 등 이제 일부 그 우파 정당들이 그 개정된 5개 광고문법 규정을 이용해서 지난 21일부터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어서 도민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금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이 전국 지자체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 5개 광고문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 5개 광고문법에는 정당 지책이나 이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은 수량 개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5개 광고문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이 4.3 단체들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의 봄이 어디로 가고 손가락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엄동설한 시절이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 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뭐 사실 이제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좀 겨냥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오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뭐 지금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지금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지금 곧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서학서가 나오면서 네. 사실상 이제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가결을 시킬 것을 이제 압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을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좀 비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희동 의원은 뭐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하영재 의원은 부기를 시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기는 하던데요.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30일 날 나오는 거죠? 본회의?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 이전엔 영화관에서 팝콘과 함께 영화 한 편 감상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코로나 기간 OTT의 등장과 함께 티켓값이 많이 오르면서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영화계에선 전례 없는 최악의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최근 주목되고 있는 한국 영화 위기론, 이유는 무엇이고 해법은 과연 있는지 시사의 식구였던 더 스크린 박혜연 편집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왜 안 보셨죠? 네, 왜 안 보이셨어요? 네, 안 불러주셔서.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뵐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영화계 위기란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영화업계 관계자들 계속 만나실 텐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실 2022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 네. 2023년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기 그 이후에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처가 굉장히 깊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사실 한국 영화계에 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복되는 지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수치들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수치들은 좀 굉장히 위협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또 지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냥 아주 단편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네.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극장으로 가는 관객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위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지금 티켓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예, 티켓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나오기 하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또 이 디렉터스 컷에서 또 최종훈 감독이 티켓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대를 보여주고도 있고요. 네.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극장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매출 감소, 하락,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굉장히 큰 피해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조금씩 티켓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네. 지금 현재는 티켓 가격이 평일 기준으로는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 이상이고요. 특수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의 관객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영화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그 비용을 티켓값을 올리면서 지금 보충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논법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영화 티켓 가격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극장들이 항상 티켓 가격의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격을 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건 사실인데 네. 그 상승폭이 코로나 팬데믹 3년 사이에 한 4,000원 정도가 빠르게 오르는 결과를 나왔고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가 돼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극장으로 향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껑충 뛰어오른 극장값이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이렇게 티켓 가격을 많이 올린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 해외 국가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GDP 상위 20개국 중에서 한국의 영화 관람료 상승률이 13.9%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어떤 의미적인 시그널이라고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의 극장값을 낮추면서 극장으로 또 관객들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극장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좀 심한 상태였었고, 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극장은 사실 90% 이상의 적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만큼, 그러니까 극장이 거의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문제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실 적자폭이 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극장이 없어지면 또 극장에서 상영해야 하는 영화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됐었고, 그중에 하나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극장문을 연 걸로 치면 우리나라 극장이 더 좋은 환경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안 좋았지만 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켓 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서비스 질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티켓 가격을 올리면 사실은 그에 해당하는 관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서비스 질을 예상하실 수밖에 없고 기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높아진 가격이 지금까지 적자를 충당하기에도 되게 급급한 수준의 비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티켓 가격은 올라갔지만 그 서비스의 질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접객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극장들이 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직원의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티켓을 끊는 것부터 뭐 매점을 이용하시는 것부터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수치를 살펴봤더니 영화관 산사 직원 수가요, 거의 54.9%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었던 걸 보면,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취자 3549님께서요. 티켓 값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미있는 영화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 아바타나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계속 나오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렇게 관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영화나 작품성이 좀 있거나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 나 얼마든지 쓸 생각이 있다. 근데 그런 영화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악순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봉한 작품들 중에 한국 전체 영화 탑10 흥행을 살펴보면, 예. 한국 영화는 4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웅, 교섭, 대외비, 유령 정도가 탑10 안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든지 뭐 스즈메 문단속, 앤드맨과 와스프 같은 이런 작품들이 탑10 안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되게 재미있는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극장에 걸려야 하는 영화 측에서는 분명히 이 작품이 조금만 그 관객들이 정상적으로 극장을 올 때 개봉을 한다면 충분히 더 흥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관객들이 아예 오지 않는 극장에 영화를 걸면 이 영화가 기대했던 것보다 흥행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위축감 때문에 또 극장을 향해서 나오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고, 또 관객들은 볼 영화가 없어서 극장에 가기 어렵다고 하고, 이 두 개의 상황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화 제작 투자를 하는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작 투자를 좀 그래도 OTT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에 있어서 투자가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사실 좀 얼어붙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지난 3년 동안에 극장에서 개봉을 하려고 준비해 놓았지만 아직 극장에 걸리지 않은 작품들만 해도 벌써 수십 편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작품들이 모두 다 OTT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극장에서 분명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 그 시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에 또다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객도 없죠? 제작하는 영화도 별로 없죠?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정말 대한민국 영화계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관객들은 극장에 좋은 영화가, 보고 싶은 영화가 나오면 다시 극장으로 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관객들이 조금 더 기다렸던 영화들을 극장으로 끌고 나오는 이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굴러가던 바퀴가 멈추면 다시 굴러가게 만드는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부나 좀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영화 투자를 일단 좀 활성화시켜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이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곧 이제 아마 상용화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런 방안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켓값이 올라가는 대신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소득공제를 통해서 조금은 영화를 좀 더 저렴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모색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다시 또 한국 영화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어떤 곳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인 시점이고요. 예. 지금 당장 제작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극장으로 관객들을 오도록 만드는 방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한국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다시 보자라는 이런 운동들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획전이나 극장 개봉의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이 조금 관객들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 해소가 되는 시즌이 한 4월, 5월 정도가 아닐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5월 정도에 관객들이 좀 늘어날 걸로 영화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이걸 좀 의문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네. 우리 한 3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또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위기 상황으로 가나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사실은 아무래도 개봉하는 영화의 작품 편수에서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굉장히 놀랍고 든든하게도 한국 영화의 관객수, 그러니까 점유율이 50%가 넘는 굉장히 뜨거운 한국 영화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었잖아요. 네. 근데 2023년 2월만 살펴보더라도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영화의 편수를 살펴봤을 때 한국 영화보다 해외 영화가 훨씬 더 많았던 이유도 있었고 또 흥행자 자체가 해외여행에 몰려 있었던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3년의 기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볼 영화가 있으면 다시 극장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또 우리 다들 기다리시는 기대작 감독님들의 신작들 소식이 아마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조금씩 풀릴 예정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영화계가 조금만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관객들도 우리 한국 영화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고 놀라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꽤 많이 하락했어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으로 18.61% 전국의 평균 공시가격 이 아파트입니다. 네. 가격이 이제 낮아졌는데 주택 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한 2005년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 하락이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계속 공시 가격은 올랐는데 이 상승세가 이제 10년 만에 꺾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자기 개인 집에 대한 이 공시 가격도 이제 열람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 지역별로 보니까 세종이 30.68% 하락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인천이 24% 하락, 대구가 22% 하락, 경기도 22% 하락, 대전이 21% 하락이고요. 서울은 이제 17.30%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적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공시가가 떨어진 건 집값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최근 집값 하락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6.8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보면 이제 공시가는 18.61%니까 이게 실거래가 지수 하락보다도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2차적으로 이 공시가를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른바 그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인데 예. 이게 지난해 71.5%에서 올해는 69.0%로 2.5%포인트 하락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실거래가 10억 원인 아파트 올해 이제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으로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이유가 나온 이유가 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것 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와 공시가격을 가급적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근데 뭐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너무 오른 집값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또 커졌고요.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공시가가 오히려 현실가율보다 이제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도 일부 주택에 나오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이 보유세를 좀 깎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네. 이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고 이 달성 기간도 2040년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조세정연구원 같은 데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시가율을 낮추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제 실거래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공시가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뭐 조세형평성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결국은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시가가 제가 18.61% 전국 평균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보유세는 적게는 20% 많게는 한 40~50%까지 지금 줄어들도록 지금 됐다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이 공시가가 떨어진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종부세제를 개편을 했고 예. 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재산세, 종부세 같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세 자체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크게 보유세가 이제 감면이 됐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었고요. 네. 1주택자도 이제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번 보유세 감면액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난해 이제 6월에 6.16 대책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그 윤석열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돌리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오히려 2020년보다도 세부담이 20~30% 정도 더 줄어들게 된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국토부가 이제 시뮬레이션한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공시 가격이
3억 9천만 원, 이러면 한 시가 한 5억 정도, 5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집이 됩니다. 네. 이런 집의 경우는 지금 2022년에 우리가 보유세로 63만 원을 냈는데 네. 이번에 개편이 되면 45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18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공시 가격대에서 이제 보유세가 줄어듭니다만 역시 이제 세금의 특성상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감면이 아주 큽니다. 지금 국토부가 낸 자료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그 공시 가격이 지금 9천만 원대 있는데 이런 한 시가 한 1억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집입니다. 네. 이런 집은 보니까 보유세가 감면이 한 7천 원 정도 되는데 공시 가격 1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시가로 한 17억, 18억 정도 되는 집은 보니까 보유세가 123만 원이 감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가 38억 그리고 공시 가격으로 한 26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31만 원 가량 보유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의 특성상 모든 보유세가 이제 줄어듭니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특히 다주택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아주 크게 줄어들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상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감면 효과가 쏠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아파트 몇 군데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뭐 마포의 뭐 대표적인 아파트인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렇게 한 두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세금이 한 3,80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예. 감면율이 무려 71%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저희가 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에 한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또 다주택자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에 한 채 있고 또 지방에 한 채 있는 이런 경우도 지금 한 군데를 보니까 보유세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도록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는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50%, 60%까지 보유세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주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종부세가 크게 감소된, 그러니까 감면이 이루어진 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유세는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제 두 개를 보는데요. 예. 역시 이제 종부세가 이제 그 보유세에서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제 비중이 큰데 이번에 일단 공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 감면율을 그러니까 감면 공제율을 올리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런 주택들이 지금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 1주택 기준으로 지금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을 보니까 한 23만 가구 정도 나오는데요. 네. 작년에 45만 가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주택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이런 주택 수를 보면 지금 작년엔 한 절반 수준으로 그렇네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포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정도니까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보유세가 줄어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국토부가 이런 관련된 그 자료를 내면 주택 얘기만 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제 복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시 가격이 이 보유세 산정 외에도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국가장학금 이런 이제 각종 그 복지제도 수급 심사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게 그 일부 이제 부자들만 혜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싼 주택에 사는 분들만 혜택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요 자료를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국가장학금 지급할 때 보면 이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재산을 이제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어떤 분들 중에서는 못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급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이제 보유세 인하로 인해서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서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사실 영향을 받는데 예. 그게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재산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보니까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서 월 평균 한 3,8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요.
또 근로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도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이제 32만 가구 늘어나서 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리가 공색해 보이는데요. 이게 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세금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예. 사실은 이제 혜택이 이제 일부한테 몰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들한테도 복지 혜택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한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만 보면 저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니 세금은 준다는데 지금 복지는 는다 지금 이런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 돈이 줄어드는 건데. 네, 이 지금 보니까 이번 지금 어제 그 어제 국토부가 이 종부세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얼마 주느냐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2조 원 가량 세수가 지금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은 2조가 줄어드는데 또 복지 혜택은 늘어난다. 그럼 이 말은 어딘가는 다른 세목에서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복지가 줄어든다 이제 이 말로도 지금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으니 이제 이걸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세금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지금 유류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유류세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과거처럼 지금 되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쪽에서 감소하는 것들 그리고 또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 그리고 얼마 전에 또 K칩수법이라고 여기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부분에 이제 세금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도 또 세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정부가 어디선가 지금 국세는 발행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류세를 되돌릴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것보다 보유세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뭡니까? 네, 어제 지금 정부가 발표를 안 한 게 예. 지금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로 지금 하향 조정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한시적으로 60%를 낮췄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떨어뜨려서 보유세를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요거를 지금 80%로 지금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거 60% 할 거냐 80% 할 거냐 물었더니 지금 답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60%로 했는데요. 근데 정부 입장으로서도 종부세 감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요거 지금 80%로 지금 올리고 싶어하는 지금 움직임이 저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또 60에서 80% 올리게 되면 또 언론들은 이 80%로 인상이 됐을 때 또 아마 또 세금 계산을 또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줬다가 또 뺏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 여론의 움직임이 아마 또 정부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수 감면 폭이 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당분간 요거를 되돌릴지 말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비가 그친 후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모레 오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5도, 광주 7도 등 전국이 영하 1에서 13도로 찬 공기가 유입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 내륙은 0도 내외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17도 등 전국이 9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광주 전북, 부산 울산과 대구 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은 새벽에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3.4도, 습도 3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자동차를 몰고 아름다운 해변 풍경을 감상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제 시선에 꽂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바로 문어라면집입니다. 한 번은 도로가에 한 줄로 쭉 늘어선 문어라면집을 지나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많은 문어는 다 어디서 잡는 걸까? 제주 바다에 그 많은 문어가 살기는 하는 걸까? 아쉽지만 아직도 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이 카나리아 제도에 세계 처음으로 문어 상업 양식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동물단체가 폭로했다고 합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스페인 다국적 수산회사가 라스팔마스 항구에 2층 건물 형태의 양식장을 지을 계획인데요. 연간 100만 마리가량의 문어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육 환경과 도살 방식입니다. 동물단체들은 세제곱미터 크기 수조에 문어 성체 10마리에서 15마리를 기르는 비좁고 단조로운 환경은 자연에서 외톨이 포식자로 영역을 중시하는 문어에게 학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산란계 축사처럼 24시간 불을 밝히면 낮 동안 바위틈 같은 어두운 곳에 사는 문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영하 0도에서 3도가량의 얼음물에 담가 서서히 죽게 하는 도살 방법은 문어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거라면서 양식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더군요. 문어를 날로 먹거나 통째로 데쳐 먹는 우리의 식습관은 어떻게 봐야 할지. 혹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시고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문어 모습에 큰 감동을 느낀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스페인에서 양식한 문어의 주요 수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언젠가 양식 문어가 우리나라 해변 문어 라면집에서 팔리지 말라는 법도 없을 텐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에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단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색 문어 커피 한 잔 마셔주면 나는 진갈색 문어 출근길에 꼬마와 놀면 나는 점박이 문어 밤하늘에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안예은의 문화의 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문어에 대한 얘기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막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1003님, 스트레스 받은 문어는 문어에게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문어를 먹는 우리에게도 안 좋겠죠. 음식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2854님, 우리 아들 자려고 누웠는데 문어의 꿈 나오니까 따라 부르네요. 문어한테 미안해지는 밤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도 좀 미안해졌어요. 방금 전에 노래 들으면서 좀 최근에는 못 먹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먹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문어를 소비하더라도 좀 우리가 동물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어를 잡고 그리고 문어를 도살하는 이런 윤리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점점 유럽 같은 국가들은 자꾸 동물복지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문어 같은 무저추 동물, 문어도 사실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무저추 동물 중에서 제일 머리가 지능이 높다고 하고요. 사실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척추 동물보다 오히려 더 똑똑하다고 하거든요. 감정도 다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 문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고 시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탑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탑승은 안 하고 시위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쟁점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전해드렸었죠.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3차 탈시설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난 6일부터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수급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입장에서는 이건 전장현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사를 받는 대상 단체들이 이미 작년 연말에 지도를 받았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요구를 한 거예요. 4년치의 자료를 이틀 아니면 닷새 안에 다 마련해서 내라. 그러니까 박경석 대표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생활과 탈시설 권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장현 회원들이 있는 단체를 상대로 해서 갑질 또는 표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찬성과 반대 이견인 예산이라고 갈라치고 탈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행동이고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3일 만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제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차에는 7패를 했는데요. 서울시에 대해서 이전에도 답변과 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응답이 없어서 탑승 시위에 들어간 거고요. 경찰하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제지해서 지하철 탑승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고요. 앞으로 한 달간 서울시 지하철 1호선 탑승 시위를 예고하면서 만약에 서울시가 대화를 해주면 시위를 멈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시위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화를 만약에 서울시에서 응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위를 멈추겠지만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래 여기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서울시가 대화에 응해줄 때까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전장현 관계자들이 경찰에 이제 그 천막하고 이제 농성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움직이다가 제지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천막을 못 치게 하면 노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고요. 오후에는 시청 근처에서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무교로의 3개 차로 중에서 2개를 점거하면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시쯤에는 시청을 한 바퀴 도는 그런 행진을 진행하던 중에 회원들의 휠체어를
이제 경찰의 저지선을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추가 점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장은 뭐냐면 원래 집회 신고를 할 때 3개 차로 신청했는데 2개만으로 제한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발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9시까지는 추모제 형식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강제 해산 조치는 없었고요. 경찰에서는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로 해산하라라고 하는 경고 방송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 장현은 내일 오전 8시부터요.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과 지하철 탑승 시도를 다시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나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살 초등학생 갖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볼 수가 없던데요. 그 한 방송국에서 그 이번에 사망한 초등학생이 1년 전의 얼굴, 한 달 전의 얼굴, 그리고 최근에 사망 직전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것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다가 지난달에 이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2일하고 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폭행과 함께 의자에 결박돼 있었고요. 16시간 동안 방에서 못 나오게 한 뒤에 방에다가 CCTV, 홈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괴사하고 아이가 상처를 입어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고 2월 7일에 잘못했다가 사과를 하는데도 아이를 밀쳐서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숨졌다. 이번에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요. CCTV로 감시를 하면서 새벽에도 잠을 안 재우고 성경필사를 지시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사망 전날 편의점에서 잡힌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 학대의 흔적을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망한 뒤에 발견될 당시에 몸에 이제 몸투성이었고 키가 148cm로 그 또래 아이들보다 큰 편인데 몸무게가 29.5kg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 상태가 나쁜 걸 한눈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부는 나는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가담 사실이 확인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부가 아들이 성경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면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요. 또 심지어는 아내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홈스쿨링 시킨다면서 학교에도 안 보냈는데요. 특히 이 아내가 뱃속에 태아를 잃자 그 원인이 의붓아들인 이 사망한 초등학생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를 유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대 횟수가 굉장히 잦아졌고요. 이 친모는 숨진 초등학생 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맞았고 부검감정서에 다리의 상처만 232개에 달합니다. 232개요? 네. 이거를 학대하고 방관하고 심지어는 홈캠을 설치해서 감시한 만큼 아동학대 살해죄를 남편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전 남편에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4월 13일 날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성경을 필사하게 시키는 사람들이 학대를 한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계모는 평소 다니던 교회 교인들한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저희 성경필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필 사진에도 뭐 믿음의 가장 아브라함의 축복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범한 가정이었고 4, 5년간 교회를 꾸준히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숨진 큰아들이 보이지 않고 딸 둘만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 했던 행위들은 신앙심을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네.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 계모를 교인들이 면회를 왔었는데 탄원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근데 좀 심각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지방에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거는 아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피부로. 맞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난 수도권으로 가고 돼. 싶다. 서울로 가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에서 작년에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수도권에 이제 잠시 공연 얘기도 하시겠지만 네. 수도권의 공연 건수가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수도권보다 서울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큽니다. 서울에서 공연하는 공연이 전국에서 열리는 공연의 47%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비수도권도 차이가 좀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은 전체 공연의 6%, 대구, 경북은 3%. 그럼 나머지는 2%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합쳐서 2%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느낀 겁니다.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니까 예. 수도권의 문화시설 숫자가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의 2.5배. 인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시설 숫자 자체는 수도권 2.5배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 다 합한 거죠. 참, 이 문화교차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겁니까? 우선은 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립문화기반시설 5개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비수도권에 새로 건립한다는 건데요. 국립충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가문화보존관, 요건 평창, 국립현대미술관은 대전, 국립디자인박물관은 세종 이렇게 해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게 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들이 거기 있으면 기반시설이 돼서 거점으로 이제 활동하기를 바란다라는 건데요. 네. 부산에는 클래식 전용 대공연장이 건립이 되고요. e스포츠 상사 경기장을 충남 아산에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서해 비엔날레 전용관, 한국 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하고요. 원래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명 이상. 네. 그런데 그게 지역이 지금 소멸 직전에 있는 곳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학예사를 한 명씩 다 두기가 좀 어려우니까 2개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학예사를 공동으로 두는 걸 인정해서 문화시설을 세우는 것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지 않아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순회 공연이나 전시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공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집하고 가까우면 좋잖아요.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집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을 때 자주 찾고 네. 규모는 좀 작아도 네.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도 많이 좀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예, 슬세권이라고 하는데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역세권이라서 네. 슬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요. 조그만 구 정도의 지역에도 오케스트라가 다 있고 공연할 수 공연장이 다 있고 그거를 보러 자주 가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화예술을 전공하시는 분이 직장을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 곳곳마다 문화단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좀 쉽게 문화적인 활동을 즐길 그쵸.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국 각지에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보건소 건물이나 유휴 공공시설이나 빈집이나 버스 정류장을 개조해서 만든다라는 건데요. 전국의 18개 문화도시에다가 작년에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생긴 것으로 집계가 됐고 요런 말씀드렸던 슬리퍼 신고 나가서 서점도 갈 수 있고 갤러리도 갈 수 있고 카페나 미술관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문화 슬세권을 10,000개 정도 조성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만약에 제가 문화적인 어떤 일을 전공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 이렇게 다 쏠려 있으면 지역에서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내 문화를 펼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 그리고 일자리 매칭 창출과도 함께 연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수업 교육 자료를 제작하거나 향후 지역 교과서를 개발한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관광주민증 제도를 11개에 도입을 한대요. 네. 이게 뭐냐면 동일한 지역을 반복 방문할 수 있도록 특산품이나 여행 상품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관광주민증 제도인데 요거를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평창하고요. 네. 충북 옥천에 시범 도입을 했는데 네. 5달 사이에 관광주민증을 받는 사람들이 두 지역 거주자의 절반 수준인 47,000명에 달했대요. 그러니까 호응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지역 문화 매력 100선을
유무형 문화자원으로 지정을 해서 국내외 홍보를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약에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여기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내놨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탁 꽂히는 느낌으로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가야 말이죠. 조성진 씨 같은 분이 가서 어디 네. 평창이나 어디 가서 공연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하나로만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손에 잡힐 듯하면서 잘 안 잡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좀 언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서울 도심 주택가에 얼룩말이 뛰어다니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저 어디 합성인 줄 알고요, 처음에. 진짜 뛰어다닌 거예요? 네, 얼룩말이? 맞습니다. 서울 도심에서요? 2살배기 얼룩말인데요. 네. 이 얼룩말의 이름은 세로입니다. 얼룩말 한 마리가 서울대공원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피해서 차선을 넘나들면서 네. 막 달리다가 끝내는 이제 3시간 만에 포획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재작년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2살배기 얼룩말이었는데요. 네. 1시간 넘게 차도와 주택가를 헤매다가 어린이대공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구이동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서 딱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하고 소방 관계자들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을 통제한 다음에 사육사들이 밧줄하고 천을 준비해서 우선 진정을 시켜요. 얼룩말 네. 새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마취총을 사용을 했는데요. 한동안 마취총이 잘 안 들어가지고 마취제 투여를 한 번 했는데 마취가 좀 오래 걸려서 한 번 더 마취제를 사용을 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시간 반 만에 탈출한 지 포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도 다른 동물들이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네. 또 피해는 어디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게 붙잡아서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이틀 동안 단비가 내렸어요. 네. 해갈될 만큼은 아니지만 안 내린 것보다는 나았다.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농작물 위에도 빗방울이 맺히고 땅에도 촉촉하게 젖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이 최악의 가뭄인데 5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최근 1년 동안 내린 강수량이 896.3mm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나라 강수량이 1200ml가 평균이잖아요. 예. 896.3mm면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누적 강수량이 486.9mm밖에 안 되니까 평년의 6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태 계속되면 제한급수한다는 상황에 비가 내린 것이었는데요. 네. 강수량은 10에서 30mm 수준으로 많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말랐던 겨울이 끝나간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봄비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었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덕분에 12일 만에 해제가 됐고요. 산불 걱정도 조금은 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4월 한 달간 평년과 비슷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당분간은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쯤 돼야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6월은 너무 멀어 보여요. 너무 먼저. 저수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라서. 네. 중국발 황사영양 이거 언제쯤 사라지는 겁니까? 어제 중국 사진 보니까 약간 믿을 수가 없던데. 지금 서울도 뿌예요. 네. 하늘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중국에서 원래는 내륙 쪽으로 황사가 들어가는데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서풍이 불면서 황사가 우리나라를 건너오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저녁쯤이나 돼야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충남 서북부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남 동남부 그리고 전북의 중서부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는 조금 나아진 나쁨 수준이 될 것이고요. 밤쯤 되면서부터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약자분이나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서 쓰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외출 안 하고 집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쩌죠? 꽃이 자꾸 피고 있는데. 오늘 저 벚꽃 핀 거 보고 그게 정말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여의도도 지금 벚꽃이 한참 네. 피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밤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야에서 주목받는 코너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한 주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교란 작전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 개가 지금 저를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 임팩트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주목받고 싶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 뒤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게. 살짝 설레이는 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괜히 그쪽에 뭔가 있나 지금 살짝 헷갈렸어요. 네.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요즘 공연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좀 뻔한 멘트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사회에서 한 번도 소개했던 적이 없었던 내한 공연. 내한 공연이요? 네, 이제 외국 배우들이 직접 와서 공연하는. 제가 소개를 꽤 많이 했는데 여러 작품 했는데 내한 공연은 한 번도 소개 안 해드렸더라고요. 네. 내한 공연을 가져와서 이번에 좀 어떻게 들으실지 좀 설레기도 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야, 내한 공연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설레는데요. 어떤 공연입니까? 따끈따끈한 웨스트엔드 신작이고요. 네. 작품 제목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뮤지컬이고 식스 더 뮤지컬이라는 작품입니다. 식스 더 뮤지컬요? 네. 이게 그 포스터 보면은 뮤지컬 제목이 식스인데 더 뮤지컬이라고 살짝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식스 더 뮤지컬이라고 보통 이렇게 읽는데 앞에 장르를 또 뮤지컬 붙이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냥 식스 더 뮤지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는 옛날 뮤지컬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2019년에 만들어져서 정말 빠른 성장세를 갖고 있는 이 공연인데 이 제목 느낌도 약간 임팩트가 있기도 하고 작품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화제성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특히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네. 제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영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을 몰고 다닌 문제적인 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왕이 이제 다름이 아니라 그 잉글랜드 튜더 왕가의 국왕 헨리 8세. 네, 8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이 재위 기간 동안 6명의 왕비를 맞이했거든요. 결혼을 6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들이 그 왕비들이 모두 혼인 무효 아니면 참수 이런 식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좀 비운의 여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거의 폭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내용 봐보니까 폭군도 아니고 그냥 엄청 바람둥이이기도 하고 바람둥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그 마음대로 이랬던 헨리 8세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공연의 특별함이 좀 보이는데요. 바로 이 식스 더 뮤지컬은 보통 역사가 이제 헨리 8세의 주목을 많이 했는데 역사에 가려진 이 6명의 왕비들한테 만약에 마이크를 쥐어준다면 이 왕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공연 이런 거죠. 그럼 소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삐 마이크 처리하는 이런 얘기. 그렇죠. 시작 삐삐삐삐삐 이러면서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뮤지컬로 만든다고 하니까는 벌써 그 공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얘기가 업계에도 많이 돌았고요. 작품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지금도 평이 그런 공연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전 잘 모르지만 우리 막장 드라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딱입니다. 그래요? 딱 그런 거예요? 저희가 막장 드라마의 그 뮤지컬 버전의
외국의 역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공연 같은 경우를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관람하시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겠네요. 네, 차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무대도 예전에 헨리 8세 이야기니까 약간 앤틱하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21세기로 가져온 무대에서 보여주는 공연이라 이 부분에서 좀 약간 놀랄 만한 연출력들이 좀 보이는 공연입니다. 그럼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무대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현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공연이거든요. 그 공연의 성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 2019년에 제가 아까 웨스트엔드에서 처음 신작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하고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뭐 토니상이나 여러 가지 그 뮤지컬 시상식에서 지금까지 받은 상의 누적 개수가 트로피가 11개 정도 되는 작품이고요. 여러 분야에서 그 인정받는 공연이기도 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연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초연을 그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국내 초연이 그 아시아 최초거든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럼 뭐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을 제일 먼저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 이 공연 그 외국 배우들이 하는 내한 공연이 끝나자마자 같은 공연장 같은 무대에서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버전으로 바로 이어서 또 공연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내한 공연을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 라이온 킹이다, 오페라 요령이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외국 배우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도 자료가 딱 나가죠. 이 역할에 한국 배우는 이번에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기사 릴리즈하고 막 화제성을 뭐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 내한 공연과 거의 동시에 한국 배우들의 공연도 티켓 오픈이 되면서 현재 예매처에 가면은 똑같은 포스터에 내한 공연, 오리지널 공연이 하나 있고 한국 버전의 공연이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어서 공연되기 때문에 요 경우 좀 시간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공연장에 가시면 기회가 좀 되시고 뭐 티켓 가격 부담이 되시겠지만 연달아서 공연 보시면 좀 한국 배우들의 공연을 보는데도 훨씬 더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고 좀 이 브로드웨이 왔다가 똑같은 삼성동이지만 브로드웨이 갔던 기분으로 다시 이제 삼성동에 가서 우리나라 공연 보는 뭐 이런 두 가지 재미를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그 원 공연이 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또 한국 배우들이 공연을 하면 한국 배우 공연은 좀 재미없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배우들의 가창이나 연기력이나 이 실력이 세계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모두 다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의 스태프들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 라이선스 계약하는 곳에서도 이런 공연 일정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것 같고 버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버전이 다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딱 공연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옛날 기억나요. 그 기업에 티켓 팔러 가면 우리나라 공연과 외국 이제 내한 공연이 있으면 공연 내용도 모르면서 이 기업에서 외국 내한 공연을 협찬을 하겠다, 후원을 하겠다, 단체 구매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2개를 갖고 간 것도 문제지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택하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차라리 한국에서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 배우가 알아듣는 말로 공연하는 걸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서 요즘에 약간 좀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그러게요. 글로벌 기다려라. 세계 무대야 기다려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제일 천병으로 앞에서 딱 마케팅하고 계시니까. 제가 앞에는 안 있고요.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약간 뒤쪽에. 근데 저도 좀 체크해 놨다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나서 한국 배우들의 공연도 꼭 시사야에서 이 공연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 제가 좀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스타 뮤지컬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구한 운명의 6 왕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6 왕비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무대 위로
이 뮤지컬을 통해서 부활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짜잔하고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억울한 감정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부활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딱 드린 거죠. 이제 이 여섯 왕비의 숨겨진 이야기를 마음대로 한번 펼쳐봐라. 라고 이제 무대 위에 올렸으니까 그 표현이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을 아주 영리하게 썼어요. 어떻게요? 21세기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각 여섯 왕비의 그 각 캐릭터마다 음악과 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팝스타, 팝스타를 각각 왕비한테 모티브로 삼아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훨씬 더 그 전달력도 좀 강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떤 팝스타가 나와요? 어떻게? 팝스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왕비였던 그 스페인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있었거든요. 이 캐서린은 그 헨리 8세의 이 무책임한 왕 때문에 사실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뮤지컬에서만큼은 당당히 이제 본인의 권리, 내가 이곳의 왕비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좀 등장하거든요. 이 왕비는 세계적인 팝 가수 비욘세, 그리고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하는 샤키라를 모델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연출해냈고요. 두 번째 부인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일리 사이러스, 세 번째 부인은 뭐 아델, 셀린 디온 뭐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부인은 리안나, 뭐 다섯 번째 부인은 아리아나 그란테,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여섯 번째 부인은 엘리자 키스. 이런 팝 가수를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느낌이 완전히 색깔이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뭐랄까 컬러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익숙한 가수의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막 연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연 보러 가실 때 인터넷에서 헨리 8세 왕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초상화처럼 나오잖아요. 그 그림 옆에 비욘세 그림 붙여놓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너무 재밌게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팝가수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방금 말씀드렸던 캐서린 첫 번째 왕비의 노래인데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뭐 이래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연에서는 이 첫 번째 왕이 절대 이혼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뿜는 넘버가 있습니다. 노웨이라는 넘버인데 이게 팝적인 느낌이 강해서 국내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 곡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You must agree that baby in all the time I've been by your side I never lost control no matter how many times I knew you lied Have my golden rule Gotta keep my cool, yeah, baby You know she's gotta keep it cool And even though you had your fun Running around with some pretty young thing And even though you had one son With someone who don't own a wedding ring No matter what I heard I didn't say a word, no, baby You know she never said a word I've put up with your like every single day But now it's time to and listen when I say You must think that I'm crazy You wanna replace me, baby There's no way If you think for a moment I bet you a moment Just hold up there No way No way No way There's no way No way No way There's no way So you read a Bible verse Then I'm cursed cause I was your brother's wife You say it's a pity cause quoting Leviticus Following the kitty list all my life Well daddy weren't you there When I gave birth to Mary Don't remember Darlings are so easy to forget You're just so full of Must think that I'm naive I won't back down, won't And no, I'll never leave You must think that I'm crazy You wanna replace me, baby There's no way If you thought
There's no way. Dance it out, girls. Hey! Give it up for Maria on the drums, y'all. Yeah! You got me down on my knees. Please tell me what you think I've done wrong. Been humble, been loyal. I've tried to swallow my pride all along. If you can just explain a single thing I've done to cause you pain, I'll go. No, you've got nothing to say. I'm not going away. There's no way. You must think that I'm crazy. You wanna replace me, baby? There's no way. You made me your wife, so I'll be queen till the end of my life. Oh yeah, yeah. There's no way, baby. There's no way, baby. I said no way. Ooh, baby. There's no way. 식스터 뮤지컬 OST 가운데 No Way라는 넘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뭐 노래가 이렇게 화려해요? 느낌 나죠? 전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는데요. 네. 500년 전에 왕비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왕비가 그대로 타임 그렇죠. 뭐랄까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 그러면은 네.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부른다. 네. 그리고 이게 공연장에서 보면 라이브 연주거든요. 네. 그리고 의상도 공연 사진 찾아보시면 보시겠지만 이 캐릭터들마다 너무 화려해서 속이 뻥뻥 뚫리는. 네. 뭐 리듬이 어마어마한데요, 뭐. 예. 비욘세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니까 뭐. 예. 라디오 부스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저만 알고 있는 걸 속삭이는데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자꾸 비욘세니 막 이렇게. 아니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귀를 이렇게 속히하면서 네.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첫 번째 왕비곡을 들어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왕비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첫 번째가 이럴 정도면.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데 네. 특이한 그 부인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왕비가 있는데 네. 이 첫 번째 왕비나 두 번째 왕비 둘 다 헨리 8세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혼도 하게 되고 네. 그 참수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세 번째 왕비 시모가 있는데 이 왕비는 아들이 결국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그 병이 나서 죽어요. 왕비 자체가. 네네. 비운의 삶이죠 또. 네, 그러네요. 헨리 8세가 그래서 다른 여인들을 맞이할 때 태도와 좀 다르게 좀 애틋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 번째 부인인 시모는 그 뮤지컬 넘버에서 헨리 8세에 대한 사랑을 담은 넘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두 다 막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왕비만 애절한 사랑 넘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또 한 명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네 번째 부인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예. 이거는 그 뮤지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재밌는데 네.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이 죽은 다음에 한동안 좀 혼자 있다가 그래도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궁중 화가한테 시켜서 네가 가서 초상화를 좀 그려갖고 와라. 근데 그래갖고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헨리 8세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초상화랑. 포토샵이었어요. 그렇죠. 예. 약간 요즘 푸사 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궁중 화가를 참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비한테 결혼을 무효하자.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역할 이름이 클레페라고 이제 그 공연장에서 나오는데 네네. 이 클레페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무효를 합의해주면서 돈은 많이 제일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역은 공연 중에서도 래핑이 또 있어갖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뭐 또 래핑으로 막 하니까 표현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표현되는
그런 왕비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비 한 명 한 명마다 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살아있는 뮤지컬이네요. 네, 다른 왕비들의 사연도 기구하기도 하고 네. 화려하기도 하고 해서 네. 공연의 넘버로 녹여내기에 굉장히 좋았던 소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마지막에 더 소개해줄 왕비 아쉬우시면은 소개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이 헨리 8세도 굉장히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는데 네. 이 두 명의 왕비 정도는 또 주변에 연인들이 워낙 많아서 네. 오히려 헨리 8세와 결혼했지만 다른 연인을 뒀어요. 네, 그래서 연인들이랑 함께 참수시키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 말만 나오면 참수해요. 어떻게 된 게.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화를 표현하니까 아마 공연장에서 보시기에는 훨씬 더 좀 임팩트 있는 이런 장면들과 넘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표현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한 명의 대상을 놓고 사실은 네. 막 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속이 뻥 뚫리면서 네. 시원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왕비끼리 모여갖고 누가 제일 비운의 여성이냐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비운의 여성이다. 네, 내가 제일 힘들었다 막 이러는 거. 네. 이제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마지막 노래가 엄청 긴 노래인데 네. 조금만이라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 식스터 뮤지컬 그 6명의 왕비들의 얘기 오프닝 곡이거든요. 네. 엑스 와이브스라는 넘버인데요. 요거 들으시면서 다는 못 들려드릴 것 같고 분위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곡이 6분이 넘어요. 길이가. 네, 거의 7분 됩니다. 뮤지컬 오프닝 이제 이렇게 좀 쫙 내용을 좀 알려주면서 시작해야 되니까 네, 노래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식스더 뮤지컬 가운데 엑스 와이프스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ivorced, beheaded, survived. And tonight, New York City, we are. Listen up, let me tell you a story that you think you've heard before. We know you know our names and our fame and our faces. Know all about the glories and the disgraces. I'm done 'cause all this time I've been just one word in a stupid rhyme. So I picks up a pen and a microphone. History's about to get overthrown. Divorced, beheaded, died. Divorced, beheaded, survived. But just for you tonight, we're divorced, beheaded, live. Welcome to the show, to the history mix. Switching up the flow as we add the prefix. Everybody knows that we used to be 6 wives. Raising up the roof till we hit the ceiling. Get ready for the truth that we'll be revealing. Everybody knows that we used to be 6 wives. But now we're ex-wives. All you ever hear and read about is our ex and the way it ended. But a pain hasn't beat a royal flush. You're gonna find out how he got unfriended. Tonight we're gonna do ourselves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잡학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1998년 영화 4월 이야기입니다. (4월) 이야기에서 우즈키의 고향은 홋카이도인데요. 홋카이도의 기차역에서 떠나는 우즈키를 배웅하는 가족들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족들은 바로 배우 마츠다 카코의 실제 가족들인데요.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이 전부 다 배우로 활동하는 명문 가부키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츠다 카코의 아버지 마스모토 고시로는 일본에서 이름난 가부키 배우입니다. 대대로 가부키를 연기하는 집안인데 마츠다 카코의 오빠 역시 일본에서 가부키 배우 겸 영화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마츠다 카코가 연예계에 데뷔했을 적부터 일본에선 꽤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른바 연예인 금수저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이야기에서 마츠다 카코가 좋아하는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의 끝장면인데요. 평소 짝사랑하던 학교 선배와 만난 뒤 비를 맞는 장면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집에 가려는데 마침 봄비가 내립니다. 서점에서 일하는 학교 선배는